지금 일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원하는 일본 여성들이 한국 결혼정보회사에 줄지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이유가 살기 위한 생존 때문이라는 겁니다. 작년 겨울, 도쿄의 한 회사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성실한 직장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죠.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진짜 원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히터를 끄고 잠들었다가 그대로 얼어 죽은 것입니다. 도쿄보다 한국 시골이 낫다는 말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일본 여성들이 줄을 선다는 것도 과장이 아니고 선진국 일본에서 추위에 얼어 죽는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탈출하듯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된 한 일본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시부야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에미코라고 합니다. 연봉은 320만 엔, 실제로 받는 월급은 한화로 2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었어요. 도쿄에서 혼자 살기에는 정말 빠듯한 돈이었어요. 회사에서 제 옆자리에 앉던 나카무라 과장은 50대 중반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하는 전형적인 일본 직장인이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혼자 먹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분이었죠.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나카무라 과장은 회사가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나카무라 과장이 어느 월요일 출근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감기라도 걸렸나 싶었습니다. 나카무라 과장은 8년간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죠.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집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부장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보니 나카무라 과장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실제 원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겨울철 전기세를 아끼려고 히터를 끄고 잠들었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나카무라 과장이 혼자 살던 아파트는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불을 3장이나 덮고 계셨는데도 몸이 얼어버린 거예요. 발견될 때 나카무라 과장의 얼굴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역시 3개월 전부터 전기세가 30만 원 이상까지 나와서 히터를 거의 켜지 못했거든요. 매일 밤 이불을 4장씩 덮고 잠들었는데 그래도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새벽에 깨면 손발이 얼어라고 코끝이 차가웠죠.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방안이 추웠습니다. 동료 유키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유키도 보일러를 꺼두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손가락이 얼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손목을 삐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동상 초기 증상이었대요. 병원에 가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죠. 어떤 분은 전기장판만 켜고 자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고 또 다른 분은 가스 보일러를 하루 걸러 하루씩만 틀어서 감기가 한 달째 낫지 않는다고 했어요. 젊은 사원은 아예 찜질방에서 자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충격적인 통계를 봤어요. 도쿄에서 겨울철 사망자 중 13%가 동사라는 거였습니다. 일본 전체로도 겨울철 자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난방비를 아끼다가 변을 당한 경우라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의 비율이 높다고 했어요. 나카무라 과장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월급쟁이가 겨울을 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장례식장에서 나카무라 과장의 차가운 모습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모습이 곧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제 월급 260만 원,
도쿄 외곽 지역 원룸 월세가 100여만 원, 관리비가 26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전기세와 가스비가 겨울철에는 35만 원까지 나왔죠. 수도세와 인터넷비까지 합치면 총 190만 원이 고정비로 나갔어요. 남는 돈이라고는 7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막막했어요. 그 돈으로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를 해결해야 했는데 한 달을 버티기도 빠듯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가장 싼 주먹밥 하나로 때웠죠. 저녁은 집에서 99엔짜리 컵라면을 끓여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고기나 생선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채도 비싸서 양배추나 콩나물 정도만 가끔 사 먹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야근이었습니다. 매일 3시간씩 야근을 하는데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이걸 사비스 잔업이라고 부르죠. 무급 추가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퇴근은 늘 밤 10시가 넘었고 집에 도착하면 11시였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했으니 제대로 된 휴식은 불가능했죠. 주말에도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번개 회식이라도 있으면 참석해야 했고 참석비는 당연히 각자 부담이었어요. 한 번 회식에 참석하면 5만 원은 기본이었죠. 그 돈이면 일주일치 식비였는데 말이에요.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날 눈치를 봐야 했고 참석하면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어느 날 선배 유키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유키의 친구가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35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야근 수당도 모두 제대로 받고 주말 근무는 1.5배로 계산해준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연차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병가도 눈치 보지 않고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원룸을 얻어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난방비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비슷한 상황에 일본 같으면 원룸도 130만 원의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합치면 26만 원은 더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총 생활비가 일본의 절반 정도라는 거였죠. 그것도 훨씬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말이에요. 다른 친구로부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진 이후 도쿄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고 지진 보험료마저 올랐다는 거였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뉴스가 매일 나오니 아이를 낳고 기를 생각은 아예 할 수 없었죠.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국의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정부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집을 공급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세금만 더 올리고 있었죠. 청년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병원비도 훨씬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공공 와이파이도 무료로 잘 되어 있고 편의점 음식도 저렴하면서 맛있다고 했어요. 특히 의료비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유키 선배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술을 마시다가 유키 선배가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한국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늦었다고 그때 갔어야 했는데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먼저 간 친구들이 다들 잘 살고 있다면서 부러워했어요.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진짜로 배려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카무라 과장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국 정보를 본격적으로 찾아봤습니다. 물가, 임금, 주거비용, 의료비 등을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꿈꾸던 평범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산말이에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8년간 모은 적금을 모두 해약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부모님께는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결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먼저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12월 말이었는데도 공항 안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나 싶었죠. 일본 공항은 겨울에 정말 춥거든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놀랐습니다.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거예요. 일본어로 인사까지 해주시면서 한국 여행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무뚝뚝하고 차가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첫 인상부터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공항철도 요금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겨우 4,000원이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25,000원이 넘는데 말이에요. 그 차이가 거의 6배였어요. 지하철에 올라타니 무료 와이파이에 충전 콘센트까지 있었죠. 일본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전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봤는데 분위기가 일본과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일본 전철에서는 모두가 피곤하고 지친 얼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철 안이 정말 따뜻했고 겨울인데도 코트를 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첫날 밤 숙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일러를 틀어보는 거였습니다. 리모컨을 눌렀더니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온돌 바닥도 정말 신기했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니까 방 전체가 금세 따뜻해졌죠. 맨발로 바닥을 걸어도 따뜻했어요. 밤새 이불을 한 장만 덮고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불 4장을 덮어도 추웠는데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따뜻한 게 정말 신기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따뜻한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기지개를 켜는데 몸이 이렇게 유연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편의점에 가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도시락 2개를 사도 일본에서 하나 사는 가격보다 쌌습니다. 김밥이랑 삼각김밥, 음료수까지 사도 5,000원 정도였어요. 일본 편의점에서는 똑같은 걸 사면 10,000원 이상은 나옵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었죠. 김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속에 단무지, 우엉, 계란이 들어있는데 간이 딱 맞았어요. 일본 주먹밥은 밥이 차갑고 속이 별로 없는데 한국 김밥은 속이 알차고 맛도 좋았죠. 야채도 신선하고 색깔도 예뻤어요. 이런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감동이었습니다. 무료인 건 물론이고 온풍기까지 틀어져 있었어요. 휴지도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고 청소 상태도 깨끗했죠. 여기서는 세금이 정말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공공화장실이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혼자 걸어다니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도쿄처럼 모든 사람이 쫓기듯 걷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임산부나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바로 일어났어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와이파이도 무료로 쓸 수 있고 콘센트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카페 안도 정말 따뜻했죠. 코트를 벗고 앉아 있어도 춥지 않았어요. 길을 걷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넘어져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작은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어떤 분은 목적지까지 같이 가주기도 했어요. 첫 일주일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게 도쿄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더 좋았어요. 특히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의 수준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실감했죠. 사람들도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열흘쯤 되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목이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일본 같으면 병원 예약부터 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냥 가도 진료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숙소 근처에 내과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정말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일본 병원은 겨울에도 냉골처럼 춥거든요. 접수 데스크에서 간단한 정보를 적고 보험증 대신 여권을 제시했어요.
접수하신 분이 외국인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봐주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배려는 일본에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놀라웠던 건 대기 시간이었어요. 예약도 없이 그냥 갔는데 5분도 안 되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약을 해도 1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대기실도 편안했어요. 의자가 푹신하고 온풍기가 틀어져 있어서 따뜻했죠. 잡지도 많이 비치되어 있고 물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어요. 간호사분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시니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외로울 텐데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셨죠. 의사 선생님도 정말 자세히 진료해 주셨어요. 감기 증상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며칠 정도면 나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일본 의사들은 바쁘다고 5분도 안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진료 시간도 충분히 가져주셨어요. 진료비를 계산할 때 또 놀랐습니다. 15,000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감기 치료에 5만 원은 넘게 들어가거든요. 외국인인 저한테도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갔는데 약사분이 복용법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약값은 5,000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값만 해도 25,000원은 나오는데 말이에요. 약국에서 나오면서 계산해보니 총 2만 원이었어요. 일본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것도 보험이 적용된 가격이었는데 한국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는 거였죠.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흘 정도 약을 먹으니 금세 나아졌습니다. 일본에서 받던 감기약보다 효과도 좋은 것 같았어요. 특히 목 아픈 게 하루 만에 많이 좋아졌죠. 약의 품질도 일본 못지않게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작용도 없었고 속도 편안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환자를 정말 사람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국민들이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는 거였어요. 외국인도 일정 기간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죠. 정말 저에겐 배려심 깊은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첫 병원 경험을 하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프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 사이트에 접속해봤어요. 놀랍게도 일본어 가능자를 찾는 회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무역회사, 관광회사, 번역회사뿐만 아니라 IT회사, 제조업체에서도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회사가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력서를 한국어로 써야 한다는 게 처음에는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 한국 이력서 양식과 작성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참고해서 썼죠. 일본 이력서보다 간단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사진도 붙이지 않아도 되고 개인정보도 최소한만 적으면 됐어요. 혈액형이나 가족사항 같은 건 적지 않아도 되는 게 신기했어요. 첫 번째 면접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일본어로만 대답했어요. 면접관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죠. 면접이 10분도 안 되어서 끝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직원들의 반응이 일본과는 달랐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인사팀 분이 따로 나와서 다음에 또 지원해보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면접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한국어 공부하는 법까지 조언해 주셨어요.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 분위기였죠. 일본에서는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피드백도 없고 격려도 없죠. 차가운 안내 메일 한 통만 오는 게 전부예요. 한국에서는 떨어진 지원자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면접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표현도 연습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면접장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계단으로 15층까지 올라가야 했어요.
숨이 차서 헉헉거리면서 도착했는데 면접관이 먼저 물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괜찮냐고 걱정해 주시면서 천천히 진정하고 면접을 보자고 하셨어요. 그런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놓였죠. 면접은 생각보다 잘 진행됐어요. 제 일본어 실력과 한국어 공부 의지를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에 온 이유를 솔직하게 말했더니 공감해 주시는 분위기였고 저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3,600만 원으로 일본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았죠. 게다가 야근 수당, 주말 근무 수당도 모두 별도로 지급한다고 했어요. 연차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병가도 눈치 보지 않고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점심때는 같이 먹자고 해주셨어요. 신입사원 환영회도 열어주시고 회사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신입이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팀장님도 일본에서 온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서 적응할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근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했고 야근을 하면 저녁도 회사에서 사주셨어요. 무엇보다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로 다 나가서 기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저축할 수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정말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해보니 생활비가 정말 많이 절약됐어요. 우선 난방비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수도세, 전기세까지 합쳐도 10만 원이 안 됐죠. 일본에서는 겨울에 전기세만 30만 원이 나왔는데 말이에요. 온돌 덕분에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져서 난방 효율이 정말 좋았어요. 24시간 내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원룸은 조금 작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무엇보다 깨끗했죠. 온돌 바닥 덕분에 발이 차갑지 않아서 밤에 푹 잘 수 있었어요. 일본의 노후한 아파트는 외관만 멀쩡하고 내부는 정말 춥거든요. 벽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추웠어요. 한국 집은 단열이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식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에 음료수 하나 사도 4,000원 정도였죠. 일본 같으면 그 돈으로는 주먹밥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은 양도 많고 맛도 좋았습니다. 특히 비빔밥이나 덮밥류는 정말 푸짐했어요. 반찬도 다양하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었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놀라웠어요. 한국 야채와 과일이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신선했어요. 배추 한 포기가 2,000원, 무 한 개가 1,000원 정도였는데 일본에서는 그 3배는 비쌌거든요. 고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삼겹살 500g이 7,000원 정도인데 일본에서는 17,000원이 넘는 가격이거든요. 품질도 한국이 더 좋았습니다. 지하철비도 정말 저렴했어요. 어디를 가든 기본 요금이 1,000원대였는데 일본은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서 비싸지요. 한국에서는 교통비 걱정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버스도 마찬가지였죠. 환승할 때 할인도 되고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하고 저렴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가 절약되니까 처음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일본에서는 한 달 버티기도 빠듯했는데 한국에서는 매달 7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죠. 이런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주말에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책도 읽었죠. 친구들과 만나서 밥을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이대로 계속 저축하면 나중에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평생 월세만 내고 살아야 할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전세라는 제도도 정말 신기했어요. 보증금만 내고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죠.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도 많이 있고 대출 조건도 좋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따뜻한 집에서 푹 자고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평범한 삶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찜질방에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찜질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우나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얼음방에서 시원함을 느끼고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죠. 일본에서는 동료들과 이렇게 허물없이 지낼 기회가 없었거든요. 회식도 딱딱한 분위기에서 상하관계를 따져가며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찜질방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했어요.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죠. 그날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미코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에서 8년간 일하면서 누구도 제게 고생했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더 노력하라는 말만 들었는데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주말에는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저렴한 소주 한 병에 따뜻한 안주를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털어놓는 시간이 좋았어요. 일본의 술집은 너무 비싸서 자주 갈 수도 없었는데 포장마차는 가격도 저렴하고 분위기도 정말 정겨웠어요. 서민들의 쉼터 같은 곳이었죠. 한국에서 1년을 보내고 나서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돈으로 항공료를 마련해서 한국으로 모셨죠. 제 원룸에 오신 부모님은 온돌 바닥에 손을 대보시더니 정말 놀라셨어요.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런 따뜻한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 순간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이 춥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신 첫 진심 어린 안도감이었죠. 회사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을 때 팀장님이 직접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기 위해 백화점에서 따뜻한 극세사 네이와 수면 양말, 보온 용품들을 사드렸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쓴 한국 생활 블로그를 보고 일본 친구들이 연락해왔어요. 우리도 한국 가려고 준비 중이야. 너 덕분에 용기가 났어.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귀국 전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넌 우리 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아이야. 일본에 남아서 고생하는 것보다 새로운 곳에서 도전한 게 옳았어. 아버지의 첫 진심 어린 인정이었어요. 가족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일본은 내 가능성을 몰랐지만 한국은 나를 인정해줬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추위에 떨며 생존을 걱정하던 도쿄에서 따뜻함과 희망이 있는 한국으로 온 것.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더 큰 집에서 살고 부모님도 한국으로 모시고 싶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망이 아닌 선택, 망설임이 아닌 용기. 차가운 방에서 시작된 작은 결심은 낯선 땅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새롭게 피어났습니다. 일본은 외면했지만 한국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소중한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린 저는 감동러브 장나윤이었습니다.